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BOJ 통화정책회의가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죠. 이번 6월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무리 차례가 되고 있는데 페드 파월 의장의 뜻이 우에다 총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의 움직임 보면 그날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간단히 정리해보면 전체적인 긴 관점에서 보면 QT의 여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채권을 매입하다가 이제는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600조 엔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의 양도 적정 수준으로 좀 줄여나가겠다 이 얘기죠. 미국처럼 그동안에 쌓아놨었던 QE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늘려놨었던 그런 채권 보유액을 QT가 시작되면서 줄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가 않았지만 7월에 있을 다음 정책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시장하고의 소통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페드 따라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페드 인사들이 FOMC 회의 이전에 시장하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스피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시장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BOJ도 마찬가지로 BOJ 인사들이 비슷한 행보를 보였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시장하고의 소통의 흐름, 그 내용들이 그대로 오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역시도 페드 따라하기인가 시장과의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도 또 공조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 좋아서 공조지 BOJ와 페드가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쪽 방향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페드 쪽 흐름을 놓고 보면은 페드의 정책은 반대였었죠. QT 테이퍼링이죠. BOJ보다 좀 많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인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하고의 소통은 2월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4월 달에 결론 날 것이요. 재무부 쪽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늦추고 중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2월 초부터 흘렸었고 제가 로리 로건 총재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었죠. 3월 달부터는 로리 로건 총재하고 이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두 분이 총대를 맸죠.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가 군부를 뗄 때 달라스 페드에서 리서치 자료도 이렇게 내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스피치 내용 보면은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했었죠. 대차 대조표 유출 시작 이후에 1조 4천억 달러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전환이 가능한 충분한 수준에서 QT 늦추고 중단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군부를 떼고 시장하고 소통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뉴욕 페드에서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정을 확정을 했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정책 결정 이전에 시장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BOJ 통화정책 회의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책 변화 내용을 보면 BOJ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내용이 변화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쉐리안이라는 블룸버그 앵커가 계시죠. 이분의 X를 보면은 얘는 약세를 보였고 국채 선물은 뛰었다. 한마디로 시장은 정책 변화가 없네? 그럼 완화 스탠스가 계속 이어지나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에다 총재가 이런 흐름에서 또 반전을 만들죠. 그날 흐름을 보면 이게 재팬N입니다. 쉐리안 기자가 얘기한 것은 이런 흐름을 얘기한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우에다 총재가 구체적인 안은 7월에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반전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모습은 N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채에서도 나타났죠. 보시면은 이건 일봉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었던 모습 고점 기록하고 쭉 빠져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죠. 한마디로 시장이 왔다 갔다 했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N 흐름에 있어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N 흐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보겠고요.
BOJ 통화정책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통화정책 회의를 7월이나 9월 정도의 의미를 둘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8월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잭슨 홀 미팅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이 잭슨 홀 미팅이 8월 22일부터 24일 일정인데 이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잭슨 홀 심포지움의 공식 주제가 이겁니다. 통화정책 효율적 전달의 재평가. 작년에는 이런 식이었죠. 스트럭처럴 쉬프트. 산업 구조적인 변화와 또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통화정책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었고 실제로 각국의 산업이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 이런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또 미국 쪽이 가장 이득이 됐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통화정책과 아주 밀접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변화의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통화정책은 마무리가 됐는데 또 다른 시작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서도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나타날 것인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우리가 봐야 될 것, 생각할 것이 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살펴봐야 될 것들은 또 재료가 나올 때마다 살펴보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N 약세 흐름이요. N 약세가 돌아설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는 주말에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넷판이죠. 재팬 뉴스의 사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 금융기관이 국채의 주요 매수자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BOJ가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가 1.1%까지 올랐는데 엔화당 달러는 158엔으로 절하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국채 매입 규모를 적정 규모로 축소하면은 과도한 엔화 절하와 달러 절상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고요. 현재 BOJ의 국채 보유액이 600조 엔에 육박하는데 이것이 전체 국채 발행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억제하긴 했는데 재정이 안 좋아진 것이고 재정이 안 좋아졌다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 또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도 BOJ 같은 경우에 0에서 0.1%고 미국 같은 경우는 5.25에서 5%다. 그래서 정책금리 차이도 크고 또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3회에서 한 번으로 낮췄다 이거죠. 페드가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리 차이는 유지될 것이고 엔화 약세 압력은 여전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고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엔화 약세는 이번 통화정책 회의 지나면서 안정되는 모습 같이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전고점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거는 달러 관점에서 본 시세죠. 그러니까 N은 신저점이 되는 것이고 달러가 신고점으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예, 가만히 보시면은 달러당 158엔요. 지난 주말에 N달러 158까지도 갔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4월 달에 160까지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4월 달에 이 수치는 순간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158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지 그걸 또 봐야 됩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고 N 흐름은 한국 원화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 개장하면서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반응부터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달러 선물 쪽에서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외국인 순매수가요. 과연 이게 6일째 순매수하면서 상당히 많이 샀어요. 달러를. 이게 반전이 될 수 있는지 더 추가로 사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달러 강세 현상 나타나면서
외국인 달러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아시아 시장부터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엔화 흐름 과거에 개입했었던 때 살펴보면 2022년에도 1차 개입 이후에 2차, 3차 개입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한 번 나왔죠. 보통 정부의 개입은 보통 3번 정도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냥 꺾여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서 엔 약세가 심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중기적 악재로까지 발전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지방은행 ETF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KRE. 단축 코드 KRE요. 이거는 제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한 마리 키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전 저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나온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 자료, 공실률이 2024년 1분기에 많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통화정책회의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안 좋은 내용이고 더 붉어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향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조심할 땐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강달러를 장기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차, 3차 개입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혼란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미국 쪽도 그렇게 널널하게 안전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 감안했을 때 불안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해결되는 수순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해외 선물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에서 극단적인 차별화가 매그7하고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하고 그 나머지 지수들요.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제가 이 괴리도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 괴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장세 놓고 봤을 때 온갖 종목들이 다 막 상승하면서 뭐 수남매가 나타나고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하는 그래서 매기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과열보다는 주도주 몇 개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차라리 낫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이 과유불급 이 단어를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023년에 11월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시세에 한 번 더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 강세로 인한 혼란 같은 경우는 미국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습될 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정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잭슨홀 같이 중기적인 재료를 봐야 될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도 이제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황에 대한 비율을 부정적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몇 가지들을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시장이 상승해왔던 것이 뭐 악재가 없어서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은 과도한 환경이 몇 가지가 중첩되고 있다는 점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런 점들 점검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